자, 지금 할 테마는 낙찰 잔금을 빨리 납부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입찰 물건 중에서 경매 취하된 물건이 있죠. 취하된 물건. 그런데 내가 고생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낙찰받은 게 취소되면 좀 힘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만일에 부동산이 10억짜리인데 채권의 합계가 만일에 한 2, 3억밖에 안 돼요. 만약 건저당이 한 2억밖에 안 돼 있다. 부동산 가치는 10억인데 그러면은 내가 경매 낙찰 받아서 잔금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 정도 주거든요. 한 달. 그런 경우는 납부를 빨리 하셔야 돼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있죠. 오늘 그 물건 중에서 재개발 물건도 제가 좋은 자료를 갖다 드렸거든요. 재개발 다 전문가시니까 그 물건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경매 입찰 물건 중에서. 그러면 특히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일에 그 채무 금액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경매 낙찰 받은 게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취소시킬 때는 어떻게 취소시키는가 하면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으면은 보통 임의 경매거든요. 가압류권자가 경매 넣을 때는 보통 강제 경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임의 경매인 경우에 특히 더 건저당권 금액이 적잖아요. 경매 원인 자체를 잔금 납부하기 전에 말소시켜 버려서 건저당권 말소된 등기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낙찰자 동의 없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어요. 경매 진행된 것을. 그러면은 시가 대비 이 채무가 적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개발 물건이나 재건축 물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잔금을 납부를 빨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잔금 납부하고 나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잔금 납부하기 전에 건저당권 경매에 넣은 건저당권 그 원인 자체를 말소시켜 버리면 경매에는 낙찰된 게 취소돼 버리거든요. 그럼 입찰 보증금 돌려받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그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중에서 뭐 강한맨션 재건축 했잖아요. 강한동에 강한맨션 그 건도 경매 낙찰 받았는데 취소돼 버렸고 뭐 재개발 물건 중에서 또 낙찰 받았는데 경매 취소되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강제 경매는 취소시키려고 하면 원칙은 낙찰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절차가 좀 복잡한데 그래도 또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문가들 만나서 이제 하게 되면은. 그래서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이 채무 금액이 적은 거 있죠. 시세 대비 적은 거 이런 것들은 경매를 취소시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잔금을 빨리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 잔금 빨리 납부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경매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싸게 낙찰받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경매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린 물건 중에서 그런 물건이 경매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물건이 있는데 그 진행되는 물건 여기에 그 어저께 유찰된 물건 있죠. 암남동 요거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그 공매 공고 해가지고 부산광역시에서 공매 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뭐 2016-18703 그 여기 상단에 보면 공매 공고 있거든요. 예, 공매 공고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알아야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경매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매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만일에 공매가 압류 공매, 세금 압류 공매면 공매 종류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공매 중에서 하나가 세금을 안 내서 압류돼서 공매 강제 매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압류 공매는 인도 명령이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명도를 해야 되거든요. 명도 소송을 해서 그리고 권리 분석도 조금 더 난해하고 경매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난해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좀 적게 하죠. 그럼 입찰자 수가 적으면
낙찰 금액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경매로도 진행하고 공매로도 진행하고 이렇게 되면 공매가 낙찰가가 보통 통상적으로 10% 정도 싸요. 그럼 경매로 입찰할 때 10억 정도의 입찰을 해야 되면 공매는 똑같이 10억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얼마예요? 9억 정도. 9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적으시면은 낙찰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물건인데도 경매도 진행되고 공매도 진행되면 어떻게 낙찰받아야 되겠어요? 공매로 낙찰받아야죠. 공매로. 그럼 돈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이면 벤츠차 한 대 사잖아요. 너무 안 비싼 싼 차는. 예? 뭐 그랜저 차 2대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 때는 공매가 낙찰이 좀 더 낮은 금액으로 된다. 이 정도 지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 10% 정도 싸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낙찰 받았잖아요. 잔금 빨리 치셔야 돼요. 경매로도 낙찰되고 공매로도 낙찰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둘 다 낙찰이 되는데 잔금을 빨리 치셔야 돼요. 네. 잔금을 낙찰 먼저 받은 쪽에서 늦게 치면 안 돼요. 경매나 공매 동시에 진행될 때는. 자, 내가 경매로 낙찰을 먼저 받았는데 공매로 낙찰 받는 사람이 잔금 빨리 치면은 그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나 공매 동시에 진행될 때는 공매로 입찰할 수 있으면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잔금 납부는 어떻게 해요? 빨리 한다. 빨리, 최대한 빨리. 자, 그래서 경매하고 공매 동시에 진행될 때 싸게 낙찰받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매각, 재경매, 입찰 금액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 앞에 물건들 본 거 중에서 요것도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낙찰 사례 분석했을 때 재매각, 재경매 들어갈 때 입찰자 숫자가 한 명 단독 입찰을 한 거 있었죠. 뭐 101호, 102호, 103호. 근데 최저가보다 좀 많이 써놨잖아요. 그렇죠? 최저가보다 많이 쓰는 것 중에서 단독 입찰로 해서 된 낙찰 물건이 있어요. 그때는 재매각 사건은 만일에 64%에서 낙찰됐는데 다시 재매각 들어가게 되면은 똑같이 64%로 진행되거든요. 최저 입찰가는. 만일에 80%에 누군가 낙찰받았는데 이게 잔금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재매각, 재경매 들어가면 똑같이 80%에서 시작해요. 다시 진행할 때. 그러면 잔금 납부 안 하면 한 2달 정도 뒤에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독 입찰로 낙찰된 물건이 재매각 들어가는 거 있죠. 그는 거의 대부분 다 최소한 절반 이상 유찰돼요. 그러면 80%에서 낙찰받았는데 80%에서 누군가 낙찰받았는데 뭐 좀 높게 전 거 있잖아요. 85%, 87%, 90% 이렇게 한 거는 80% 그 다음에 진행될 때 아무도 입찰 안 해요. 전문가들은. 그럼 언제? 64% 떨어지면 그때 입찰해요. 자, 재매각 사건, 재경매 사건의 생리를 잘 아시면 낙찰을 정말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매각 사건은 사람들이 겁을 내요. 저 사람이 입찰 보증금을 5천만 원 날렸는데 8천만 원 날렸는데 6,400만 원 날렸는데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고요. 걱정을 해서 입찰자 숫자가 적어져요, 보통은. 앞에 우리 물건 사례 중에서 보면 4명인가 입찰했는데 그 다음에 단독으로 낙찰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51% 최저가, 64% 최저가에서 뭐 70몇 프로 낙찰됐는데 단독으로 41% 이렇게 낙찰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재매각 사건, 재경매 사건이다 이러면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입찰 보증금을 20% 걸어야 돼요. 최저 입찰 금액에. 그러면 만일에 최저 입찰 금액이 8억이다 이러면은 8억에 10% 원래 일반적으로 할 때는 10% 8천만 원 그래야 되는데 8억에 20%면 1억 6천을 입찰 보증금으로 걸어야 돼요. 20% 이상 넣으면 돼요. 이상. 그러면 이거 잘못 받으면 나는 1억 6천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찰을
잘 안 해요. 겁이 나가지고 무슨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원칙은 입찰 보증금이 재매각 사건 20%인데 법원에 따라서 그냥 10%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남 쪽에 뭐 창원 법원이라든지 뭐 김해 입찰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근데 원칙은 재매각 사건은 입찰 보증금 20%예요. 20%. 자, 그러면 자 단독 입찰로 했는데 첫 입찰가보다 좀 높게 정한 거는 한번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그럼 싸게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단독 입찰로 좀 높게 적은 물건 말고 좀 여러 명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여러 명. 그러면 51%에서 한 6명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안 쳤어. 51%의 최저 입찰가인데 55%, 57%, 뭐 62% 이렇게 여러 명이 적었어요. 그런데 잔금을 안 쳐서 재매각 사건으로 들어갔어요. 재경매로 입찰 보증금 날리고. 그럼 입찰 보증금 날린 이 돈은 소유주한테 가거든요. 한 번은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 안 하면은 매각 허가가 안 나거든요. 매각 허가 안 나면은 낙찰 취소되는데, 낙찰 취소되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입찰 보증금 날려요.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그런데 농지 중에서 간혹가다 이런 게 있거든요. 지목은 농지인데 특히 강서구 대저동 이런 데 보면 뭐 고물상 쓰고 있다든지 오염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인데 지목은 전닭 가수원 중에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농취증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면은 농취증 허가를 못 받아서 잔금 납부를 못하면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입찰 보증금 날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0%, 그 다음에 20%, 또 20%. 그래가지고 감정가 시세만큼 입찰 보증금을 4번, 5번 날린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 농취증 발급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소유주는 가만히 앉아서 만약에 이게 1억짜리다. 처음에 1,000만 원 누가 날렸어요. 근데 2천만 원 날렸어요. 또 2천만 원 또 날렸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1억 벌어요. 소유주가.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잘 아는 사람은 있잖아요. 경매를 잘 아는 사람은 일반 매매로 안 팔고 경매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개인 근저당 넣어가지고 개인 근저당 넣어서 야 네가 경매 넣는 걸로 해. 뭐 은행 대출이 1순위 있고 2순위로 경매 넣어서 이렇게 해. 이래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금액이 안 되면 경매는 근저당권 말소시키면 아까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낙찰. 그럼 취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는 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온 국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인터넷에 가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입찰을 들어오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낙찰 싸게 받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입찰 물건들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이런 그 자료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그 오늘 조회 52 돼 있죠. 2주 동안 584명 받다라고 돼 있죠. 요 앞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조회수. 예. 그럼 이 조회수를 카운팅해 가지고 낙찰가를 예상 낙찰가를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입찰장에 가서 이 물건을 입찰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카운팅해 가지고 입찰가 금액을 조정하는데, 이게 금액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십억 하잖아요. 그럼 그거 분석 잘하는 데서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몇 억. 예. 동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입찰할 때 안에 들어가서 적는 경우도 있지만 밖에서 적어서 투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금액 큰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이 나가요. 사람들 나가지고 돌아다녀요.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옆에 그 들어가면은 입찰장 들어갈 때 왼쪽 편에 딱 보면 그 전산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보거든요. 그러면 옆에 딱 찍혀 있다 그 물건 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당일날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혹시 뭐 다른 문제가 들어왔는지,
뭐 유치권 신고 갑자기 들어왔는지 여하튼 뭐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고 그럼 뭐 멀찍이해서 그 사람 입찰 금액 이제 적는 거 보면 밖에서 써가야 들어가잖아요. 그럼 집행관 사무실이나 옆에 가서 막 적거든요. 동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관 사무실은 그쪽에서 많이 적어요. 많이 적고 뭐 저쪽에 좀 떨어진 데 가서 적고 막 이래 적어요. 적을 때 그냥 싹 가면서 그럼 저기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한 명이 안 오거든요. 보통은 두 명, 세 명 오면 야 얼마 적을까 하면서 얼마 야 오늘 입찰 숫자 많을 것 같은데 얼마 그러면 그런 정보를 다 취합해 가지고 입찰 금액을 나중에 딱 적어내요. 그러면 요령이 입찰표도 두 개를 미리 적어놔요.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데 입찰표 안에 금액만 비워놓는 거죠. 금액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8억 1천 이렇게 적었는데 8억 1천 제 입찰가 8억이라서 옆에 사람이 8억 1,500 적었어. 그러면 입찰가를 수정하면 낙찰 취소되거든요. 절대 수정한 거는 경매 낙찰로 인정 안 해요. 입찰 금액은 절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적어놓고 입찰 금액만 8억 1천 적었는데 그때 급하게 막 적으려고 하면 실수하거든요. 5분 놔두고 10분 놔두고 보통은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입찰 금액을 이렇게 해서 투함을 하는데 11시 5분에 갑자기 이게 100억짜리다 생각해보세요. 50억, 30억. 옆에 야 저쪽에 우리보다 조금 더 적었는데? 그러면 낙찰 못 받을 거 떨어질 거 막 고생해서 조사해서 그 낙찰 떨어질 거 왜 투함을 해요? 그럼 다시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입찰표만 남겨놓고 한 장 더 적어놓는 거예요. 이게 경매 입찰 말고 예금 봉쇄에서 부산상호저축은행 그 부도 났을 때 부산상호저축은행 부도 났을 때 공매 입찰은 현장 투함을 해서 입찰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부산상호저축은행 가서 한일 UNI 아파트 이런 것들 다 입찰했어요. 그러면 적는 게 양이 많거든요. 경매보다. 그러면 그 페이지에서 금액만 딱 놔두고 분위기 보고 투함하는 숫자 다 보이기 때문에 눈치껏 이제 하는데 입찰표를 하나 금액만 놔두고 하나 더 이제 해서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정보 얻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경매 사건 이야기하다가 이제 옆으로 다른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 재경매 사건, 재매각 사건은 입찰자가 많이 입찰을 했는데 64%에서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다. 그러면은 보통은 재매각 사건은 많은 경우에 유찰되거든요. 그럼 64%에서 5명 입찰했는데 이게 잔금 납부 안 하고 입찰 보증금 날렸어요. 입찰 보증금 날리면 이건 소유주한테 간다고 했죠. 소유주한테. 자, 그런데 64%에서 여러 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번 유찰되잖아요. 51%. 근데 앞에 5명이 64%, 67%, 68%, 70몇 %, 80%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바보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5명이 다 멍청하고 바보야 이렇게 판단하면은 그거는 본인 혼자 생각이죠. 5명, 7명이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분석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매각 사건의 생리는 이거 뭐지? 뭐 문제 있나? 겁내가지고 한번 지켜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64%에서 한번 떨어지면 51% 떨어지잖아요. 그럼 51% 떨어지게 되면 다시 65%, 67%, 68% 이렇게 낙찰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4%의 재매각 사건이 한번 유찰되면 51% 떨어지는데 유찰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 64% 넘겨서 낙찰되니까. 여러 명이 입찰한 물건일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단독 입찰로 된 거 말고 여러 명이 입찰한.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64%에서 여러 명이 입찰했는데 떨어지면 64% 최저가에서 조금만 더 적어요. 약간만. 그래서 단독 입찰로 해서 낙찰받는 거예요. 자, 재매각 사건 정리하면, 자, 포인트는 재매각 사건은 다시 진행되면은 최저 입찰가는 그대로 진행돼요. 최저 입찰가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아무도 입찰 안 한다. 아무도 한번 유찰된다. 그런데 여러 명이 입찰했던 경매 물건이나 재매각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저 입찰가에서 단독으로 낙찰받는 게 더 낫다. 한 번 더 떨어지면 이번 최저 입찰가보다 더 많이 높게 여러 명이 몰려서 낙찰된다. 재매각 사건 입찰할 때 어떻게 하면 싸게 받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 예, 재매각 사건. 그 다음 입찰 보증금은 10%가 아니고 20% 이렇게 원래 그래야 된다. 자, 그러면 앞에 그 경매 낙찰을 싸게 받는 방법에 관해서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 낙찰된 사례들을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진행되는 물건을, 자, 지금 테마는 경매 진행되는 물건, 일단은 진행되는 물건인데, 진행되는 물건 일단은 그 좀 보고 가셔야 되겠죠? 대충. 그래서 요점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옥션원, 여기 이제 사이트가 옥션원인데, 이 사이트가 옥션원인데, 저는 이제 굿옥션이라는 이름이 옥션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 굿옥션 이제 그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 될 때까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중에서 세금 관련되는 부분, 뭐 법인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관해서는 1, 2월달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제가 타이핑 쳐서 이렇게 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그 항상 수업 시간에 자료들을 앞에 받은 자료는 들고 오세요. 100% 이해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100% 이해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중요한 것만 딱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차분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미리 좀 읽어오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매 물건 보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진짜 간단하게 하는 방법, 뭐 한 1년 동안 배울 거 한 3분 5분이면 권리 분석 끝내는 방법, 예, 여기에 관해서 이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경매 물건 초스피드로 빠른 속도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진행되는 물건이 된 거, 예, 쫙 먼저 훑어볼게요. 진행되는 경매 물건 지금 3월 달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암남동은 어저께 유찰돼서 4월 20일 날 암남동 757번지 임야 740평은 다음 달 4월 20일 날 51% 9억 8천에 진행됩니다. 지금 요거 합니다. 지금 호치케이스 두 번째 찍어서 드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찍어서 드린 거. 예, 같이 진도를 같이 나가시면 좋겠어요. 저기 그 타이핑 친 요거 말고요. 요거 말고. 예. 네. 자, 740평인데 요거는 밑에 체크를 같이 합니다. 저기 현황 위치 중간에 보시면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 도로 접합 줄 건 없습니다. 자, 일단은 4차선 도로 물고 있다. 4차선 도로.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에 보면 상속돼 있죠. 상속. 7분의 3, 비고에 보면 7분의 2, 각 7분의 2.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 경매가 아니고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니까 7분의 7이죠. 예, 지분 경매가 아니고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도로 물고 있는데 일단은 자, 경매 물건 있잖아요. 절반까지 떨어지잖아요. 51%. 그럼 무조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무조건 수익 구조는 나요. 감정가 대비 절반까지 떨어진 거 있잖아요. 절반 밑으로, 절반 이하로. 무조건 수익 구조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분석해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공매가 같이 진행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기념구 장한업에, 자, 제가 미리 카톡에 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땅은 15,000평이에요. 장한업 용소리 산 141번지. 자, 요거는 905 옆에 물건번호 2번 되어 있습니다. 가로에서 물건번호 2번이고, 약 15,000평인데 10억짜리가 2억 7천까지 떨어졌어요. 2억 7천. 자, 근데 토지 등기부의 채권액 합계는 얼마예요? 32억이에요. 야, 이 물건에서 32억을 대출을 해서 뺐다. 대단하죠? 그런데 최저입찰가는 2억 7천까지 떨어졌어요. 자, 여기에 관해서 공부를 조금 하면 있잖아요. 그 담보 활용될 수 있는 경매 물건들이 있어요. 담보 활용. 자, 지금 입찰할 수 있는 물건 보면서
자, 담보 활용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해서 지금 조금 테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어령에 땅이 나왔어요. 제가 바로 달려갔어요, 현장으로. 어령에 땅이 몇 평이 나왔는가 하면 15만 평. 15만 평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금액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감정가 1억인 거예요. 1억. 근데 토지는 경락잔금 대출이 보통은 70%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럼 내 돈 3천만 원만 있으면 낙찰받을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15만 평 땅 중에서 보니까 그 어령의 땅이 그 근처에 뭐 천년대 사찰도 있고 그 뭐 낙골당 같은 이런 것도 있고 불교에서 하는 그런데 이 땅이 15만 평 중에서 많은 부분이 평평한 땅이 있는 거예요. 평평한 땅, 경사가 전혀 없는 도로 접혀져 있는 땅인데, 그래서 2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접혀져 있는데 도로가 두 군데 접혀져 있었고 그 옆에 계곡이 있었거든요. 계곡. 그냥 사람들 여름에 놀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 절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낙골당도 거기 뭐 이렇게 모시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야, 종교단체에서 여기 낙골당을 하든 뭘 하든 뭐 해도 되겠다. 여러 가지 땅이 15만 평인데, 근데 이 물건이 등기부를 딱 보니까 불교 쪽의 신협에서 대출을 6억을 뺀 거예요. 6억. 근데 공동담보가 아니고 개별담보로. 그래서 토지 등기부 떼실 때, 토지 등기부 때는 요령도 아셔야 되는데, 항상 특히 토지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매매 목록 포함해서 떼셔야 돼요. 매매 목록 포함. 등기부 떼실 때 지분 있고 상속돼 있고 이래 넘어간 것들은 지분 이전 이런 것들은 특히 더 현재 유효상을 이렇게 그 떼시는 것 중에서 그 이제 요약상이 있거든요. 등기부에 맨 끝에 보면 등기부 요약상을 포함시켜서 떼셔야 돼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담보가 아니고 그 물건 15만 평 가지고 돈을 6억을 뺐단 말이에요. 6억을. 그러면 채집철가 1억이다. 1억. 그럼 이걸 낙찰받고 나서 2년 지나면 감정을 새로 할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원래 대출을 6억을 뺐던 물건이니까 도로도 접혀져 있고 계곡도 끼고 있고 평평한 땅도 있고 땅이 15만 평인데 이런 땅들이 돈이 되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달려갔죠. 어령까지 가는데 딱 시간 1시간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가도. 경남 어령까지 가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 시간이 한 2년이나 지나고 나면은 다시 대출을 3억, 4억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가 이제 부산 진구 쪽에 지하층인데 한 300평 넘게 볼링장 있는 걸 낙찰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국민은행에서 대출이 6억을 개별담보로 뺐던 물건이었어요. 6억을. 근데 낙찰은 뭐 1억 밑으로 이렇게 받았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담보로 6억을 뺐는데 이게 굉장히 싸게 떨어졌잖아요. 싸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담보활용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5천에 300을 받았어요. 월세를. 뭐 1억 밑으로 낙찰받았는데 5천에 300 같으면 상당히 좋죠. 지금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엄청나게. 예, 볼링장 시설도 그대로 돼 있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가고 나서 대출을 팔지도 않았지만 대출을 3, 4억을 더 뺀 거죠. 3, 4억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3, 4억을 더 빼고, 아까 제가 낙찰을 4천에 받았는데 전세를 8천 나와서 4천을 더 빼고, 이런 돈을 활용해서 재투자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서, 사채 빌려서 공동 투자해서 지분 나눠주면서 하는 게 더 낫겠어요? 더 좋은 거는 은행 돈을 빌리고 전세금 돈을 내가 활용해서 투자하는 돈으로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용소리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가 2억 7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물건들 많이 떨어진 물건들이 있죠. 많이 떨어진 물건들을 그래도 땅이 15,000평인데 만일 이게 맹지가 아니고 이거는 맹지거든요. 도로를 접했다든지 뭐 이종 주거지역이나 자연 녹지가 끼어져 있다든지. 근데 이거는 자연 녹지가 끼어져 있어요. 자연 녹지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낙찰받아서 하게 되면은 지금 보세요. 그 신협에서 건전한 얼마예요? 29억이잖아요. 29억.
29억이죠? 이 물건에서 29억 대출을 뺐어요. 근데 이거를 이 토지 하나 가지고 29억 빼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아마 공동담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매매 목록 포함해서 등기부를 떼시면 다른 공동담보 목록까지 다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여하튼 여기 29억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담보 활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실 때 있잖아요. 대출한 적이 전혀 없다. 등기부에. 그런 물건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물건들은 입찰할 때 하시면 안 돼요. 은행에서 대출된 그 등기부를 말소사항 포함 항상 이렇게 떼셔야 돼요. 현재 유효사항만 떼지 마시고 말소사항 포함해서 등기부를 뗐는데 이 경매 물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거는 은행에서 담보 가치를 제로로 보고 아예 대출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요. 예,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흔적이 있는데 최저 입찰가는 은행 대출해 준 금액보다도 훨씬 낮고 이런 물건들은 잘 보시면 담보 활용 가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 중에서 담보 활용 가치가 있는 물건에 관해서 지금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한동안 제가 뭐 90 몇 년도에 제가 중개법인 운영할 때 그러니까 벌써 24, 5년 됐잖아요. 그때 한동안 제가 부산일보에 광고를 뭘 많이 때렸는가 하면 공시지가의 30% 미만 바로 매수. 뭐야? 공시지가의 30% 미만 토지 바로 매수. 감정가의 30% 미만 바로 급매수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제가 계속 냈어요. 왜? 그런 물건들은 사면 돈 되는 것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남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젊은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제 경북 쪽에 있는 땅이에요. 경북 쪽에. 근데 이제 좀 시골에 있는 땅이죠. 근데 제가 봐도 이 땅이 너무 싸요. 그러니까 자기는 30% 미만에 팔겠다는 거죠. 그 땅이 원래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땅이 아니고 갑자기 생긴 땅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겼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한동안 뭐 이제 해방되고 6.25 사변 터지고 나중에 주인 없는 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땅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자기 땅인 줄 아는 거죠. 부모님 막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시골에 있는 땅 팔 때는 마을 이장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그래서 마을 이장님한테 야, 이거 얼마에 파는데 팔면은 제 수수료 받는 거 절반 딱 떼드릴게요. 저희는 하프를 잘해요. 그냥 절반 딱 떼드릴 거니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은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부산에 내려와서 있는데 저녁에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그 이장님이. 이거 제가 사면 안 돼요. 제가 수수료 드릴 거니까. 자기가 수수료 줄 거니까 자기가 사겠대. 왜? 자기 집에서 보니까 한 200m도 안 떨어져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 이장님 집하고 집을 차에서 했는데 그 위치를 가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농지였는데 그 이장님이 그 땅 시세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싸게 판다는데 자기가 뭐 인사해주는 소개비 좀 받고 해줄 바에는 금액도 싸니까 자기가 사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그걸로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자기 사는 금액 이상으로 돈을 뺄 수도 있을 거고 나중에. 예. 자, 그래서 담보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쓸모 있는 부동산, 완전 쓰지도 못하는 그런 부동산을 하시면 안 돼요. 뭐 번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낭떠러지 이런 땅들 있잖아요. 그런 땅들은 진짜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런데 담보로 해서 담보로 활용했다가 날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역 업무를 한다든지 뭐 유통 업무를 한다든지 뭐 회사에서 그걸 담보로 이제 쓰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은행에 넣는 거죠. 형식적으로. 감정가가 나온다든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자, 그래서 자, 요 물건에서 공부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일단 10억짜리가 역실천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철마라고 적어 놓습니다. 철마는 좀 관심 깊게 보세요. 철마에 딱 나오는 경우에 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1,300평인데, 자, 감정가 1억 800인데 한 64% 7천만 원까지 떨어졌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자금 여유가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낙찰 금액의 한 3, 40%만 돈이 있으면 되거든요. 낙찰 금액의 한 70%, 80%, 개인은 70%, 법인은 80% 이렇게 경락잔금 대출이 돼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감정가보다 싸게 받으면,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 돈 2천 몇백만 원만 있으면은 2천 몇백만 원만 있으면 이거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이 몇 평이에요? 1,300평. 그런데 현황 위치에 보세요. 사진도 보시니까 자 8m 아스팔트 도로에 접혀져 있다. 근접하다 이렇게 돼 있죠. 8m 아스팔트 도로에 근접하다. 그러면은 이게 만일에 도로 접한 땅이다. 도로 접한 땅이다 이러면은 이 물건은 눈여겨서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들 중에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형혁신도시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거기 공매로 임야 낙찰받고 공매로 임야 낙찰받아서 경매로 또 임야 낙찰받아서 성공한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물건 보시면 자 강서구 신호동에 아까 했는데 이거 아까 한 게 아니고 강서구 신호동에 숙박시설인데 이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 물건은 조금 설명을 좀 여러 가지 권리 분석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신호동의 숙박시설인데 39억짜리인데 지금 최저입찰가 25억 64% 떨어졌죠. 그럼 이런 물건은 64%에서는 검토하셔야 되지 이거를 51%까지 떨어지는 걸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 면적의 한 필지는 전부 다인데 한 필지는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신호동 213-2는 보니까 지분 2분의 1 돼 있죠. 이게 155평 중에서 2분의 1이거든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 사진 보니까 주차장 왼쪽에 보니까 주차장 보이죠. 그 다음에 213-3은 요거는 이제 땅 전체 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실거래가 신고를 확인해 보니까 2017년 2월 달에 31억의 실거래가 신고가 들어가 있어요. 31억에. 근데 최저입찰가는 얼마죠? 25. 그러면은 2017년도 2월 달에 실제로 31억에 매매된 건데 25억 최저입찰가면 지금 무조건 입찰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물건 넘기시면 자, 강서구 명지동에 아까 우리 잠깐 봤죠? 자, 이거 재매각 사건이에요. 그렇죠? 101호, 102호, 103호 되어 있는데 이걸 세 개를 많이 다 받으면은 뭐 조금 평수를 크게 해서 뭐 브랜드에 있는 프랜차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일단 상권 분석이 중요하고 입찰 보전금 20%입니다. 20%인데 지금 12월 9일 날 64%에서 낙찰됐다가 2월 17일 날 64%에서 유찰됐죠. 유찰. 아무도 입찰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3월 24일 날 51%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51% 최저가하고 64% 사이에서 낙찰받아야 되는데 기준은 욕심이 좀 나고 물건이 좋다고 생각되면 51%하고 64% 중간을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 그 중간에서 조금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1층이 상권이 있으면 41%까지 안 떨어집니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 근데 상권이 형성 안 되어 있으면 51% 최저가로도 받을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이게 41% 떨어지면 51%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102호도 지금 7억 5천인데 3억 8,400 돼 있죠. 페이지 넘겨보세요. 102호. 근데 건물 면적의 전용 면적은 옆에 몇 평이었어요? 18.98 거의 19평이죠. 19평. 그럼 분양할 때는 이 금액으로 분양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3호 보세요. 103호는 19.44인데 한 20평 가까이 되죠. 예. 그래서 7억 7,500인데 절반 3억 9,600. 103호. 자, 그러면 이 물건은 물건 번호가 있어요. 내가 입찰할 때 물건 번호 1번에 입찰하는지 102호 입찰하는지 103호 입찰하는지 물건 번호를 기재 안 하면 낙찰 취소됩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를 기재를 하셔야 되고 상권 분석을 잘 하시고 임대료 분석을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입찰을 잘 하시면은
틈새 상품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페이지 끝까지 넘기셔야 보세요. 넘기셔야 보시면 명지동 근린상가에 2층 다음에 보시면 매각 사례 분석이 나오죠. 매각 사례 분석. 예, 여기 합니다. 매각 사례 분석 찾았어요? 예. 그 2층 다음에 물건번호 4번 다음에 보시면 최근 1년간 9건 있는데 매각 가율은 매각 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가 요 비율은 67%, 69%, 7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찰 인원수는 보통 한 2명에서 3명 사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여겨서 잘 안 보는 틈새 상품이에요. 틈새 상품. 그런데 낙찰 사례는 명지동에 있는 권리상가가 매각 가율은 최근 1년간, 9개월간, 3개월간, 1개월간 봤을 때 51% 밑으로는 없잖아요. 51% 밑으로. 그러면은 51%에서 40몇 프로 떨어질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바로 분석을 해서 입찰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망미동 거 보세요. 그 다음 망미동 거 보시면 자, 망미동 거 보시면 자, 3월 24일 오늘 며칠이죠? 그럼 아직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예, 100%입니다. 6억 7,100. 망미동에 제가 재개발 망미 2구역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밑에 현황 위치 밑에 보시면 본건을 포함한 위 일대는 망미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 시점이 보시니까 21년 2월 1일이죠. 21년. 지금 몇 년이죠? 22년 3월 달이죠. 1년 전에 감정가예요. 그러면 망미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망미동에 이 재개발한다고 이 근처에 상가 건물들 있잖아요. 만약 10억에 판다고 내놨으면 지금 거의 다 뭐 13억, 14억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판다고 내놨으면 10억에 그대로 1년 전에 금액을 파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건을 그다 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괜히 이 분위기 흐름 따라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자, 근데 이게 1년 전에 감정가인데 페이지 넘겨보시면 임차인은행,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쭉 나오는데 페이지 하나 더 넘겨보시면 세 번째 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망미 2구역 내 주택 같은 경우에 평당 2,000에서 2,500만 원 선의 매물이 나와 있으나 쉽게 거래는 되고 있지 않으며 그런데 뭐라고 해놨어요? 감정가는 매물 대비 저평가된 것으로 파악됨. 저평가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거는 이 경매 회사에서 나름대로 조사해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금액이니까 당연하게 저평가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1차에서 입찰 검토해야 된다. 아니면 2차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1차에서 검토하셔야 돼요. 1차에서. 그리고 이 물건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물건 검색하실 때 있잖아요. 그 입주권이 2개 나오는 거 있죠. 건물 면적이 많아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잠깐 볼까요?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건물 면적이 어떻게 돼요? 망미동의 건물 앞에 1페이지 다시 보세요. 이거는 지금 79제곱미터, 27제곱미터, 3제곱미터에서 건물이 얼마 안 되네요. 근데 이게 만일에 뭐 한 150제곱미터가 된다, 건물이. 그러면 59 하면은 59 25평짜리 하면은 60 잡아도 1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50, 뭐 200 이렇게 건물 면적이 많으면 입주권이 한 개가 안 나오고 2개 이상 나오죠. 2개 나오죠, 그렇죠?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들 보실 때 그 대연 8구역에 제가 입찰을 제 친한 분에서 데리고 들어갔는데 몇십 명이 들어왔어요. 몇십 명. 근데 제가 2등 했어요. 근데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한 1,000만 원밖에 안 났어요. 근데 원래 입찰하는 사람은 아랍에 계셔가지고 그때 예, 가족이 대신 왔어요. 근데 만약에 아랍에 계신 분이 저하고 재개발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가감하게 적었을 건데 이제 같은 가족 되시는 뭐 이렇게 다른 친척이 와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금액 중에서는 상한가를 적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과열된 분위기인데 조금 더 전문가 같았으면 그냥 1,000만 원 더 가감하게 2,000만 원 더 적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3,000만 원, 4,000만 원 벌려고 입찰한 게 아니었거든요. 3억, 4억을 벌려고 입찰한 거였어요. 대연 8구역에. 근데 그 물건은 84 하나, 59 하나, 34평짜리 하나, 25평짜리 하나 나오는 물건이었어요.
왜냐면 그 주택의 면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난방도 도시가스 돼 있었거든요. 도시가스. 도로도 잘 물고 있는 도로 잘 접한 땅이었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근데 그때 금액대가 2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2억. 그런데 낙찰 못 받고 참 아깝게 놓쳤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가고 나서 대형 8구역이 한 번은 급상승했거든요. 급상승. 그러고 나서 4억 정도 낙찰가에서 4억을 더 얹어서 그 낙찰받는 사람이 저한테 팔아달라고 왔어요. 4억을 더 얹어서.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사도 됐었죠. 왜냐하면 입주권이 2개 나오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흘러가서 대형 8구역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을 때는 또 막 올라갈 때는 입주권이 2개 나오니까 금액이 4억보다 더 높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대형 3구역 같은 경우에는 84, 34평 같으면은 피가 6억 5천 이렇게 주고 못 사거든요. 예, 호가가 막 7억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니까 7억 5천도 팔아달라 이렇게 되니까 그럼 만약에 84가 2개 나왔다 이러면은 7억 잡으면 14억이잖아요. 14억. 근데 보통은 그거보다는 좀 더 싸게 이제 하긴 하죠. 그러니까 자, 이 물건은 우리가 상가 건물 다루다 보니까 건축 부지 때문에 주택을 다루면서 본 건데 망미동 재개발 구역에 관해서도 정보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별표 해놨나요? 혹시 대연동 68에 16번지 있죠. 68에 16번지. 자, 입찰 가능한 물건들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68에 16번지. 자, 55평 돼 있는데 이게 경성대 부경대역 5번 출구 바로 밑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자, 그러면 이 물건 이렇게 제가 넘겨서 지도를 이렇게 해놨어요. 지도를 해놨는데 이게 금보맨션 바로 옆에 있는 요 옆에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상업지역의 물건이거든요. 상업지역의 물건. 근데 이게 지금 땅 평수가 몇 평이에요? 56평이죠. 56평. 그러면 이게 그 샛길 들어가서 이 길까지 포함된 거죠. 그런데 요 길을 잘 물고 있는 물건 같으면 5천만 원 넘어요, 평당에. 지금 매매 시세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물건 비슷한 거 해서 뒤에 땅 싼 게 있어가지고 이걸 하면서 앞에 걸 살려고 하니까 소유주 어르신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는데 7천만 원 줘도 안 판대요. 그러면 이거는 56평이 12억 5천이니까 자, 2천만 원 잡아도 11억이죠. 평당에. 이게 평당이 2천만 원짜리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성대 일반 상업지역에. 그럼 경성대 일반 상업지역에 56평을 12억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권리 분석을 나중에 해서 임차 보증금이 밑에 보면은 그 1페이지 보시면 1억이 있거든요. 1억에 5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보증금 1억을 인수하는 건지 아닌지 여기 대항력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여튼 분석해서 무조건 1차에서 검토하셔야 돼요. 1차에. 아까 우리가 상가 건물 입찰 포인트 봤죠? 그렇죠? 밀락동 같은 경우에 60명 넘게 입찰했잖아요. 1차에서 검토하셔야지 이거를 2차로 80%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물건 보시면 기장군 1강면 1강이라고 적어놓습니다. 1강. 근데 땅이 몇 평이에요? 용천리에 4986평 거의 5천평이죠. 근데 38억짜리가 24억까지 떨어져 있어요. 64%. 이거는 전원주택지 개발한 걸로 해서 된 물건인데 5천평 정도가 경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잠깐 보시면 입찰 진행되는 물건 중에서 최소한 느낌으로 야, 경성대 땅이 50평이 넘는데 경성대 사업지역에 뭐가 하나 나왔네. 그 다음에 보니까 건축부지로 또 검토하다 보니까 재개발 물건이 하나 나왔네. 그런데 현재 시세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돼 있네. 그러면 여하튼 돈 되는 거 끝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땅인데 10억짜리가 뭐 2억 7천까지 떨어져 있고, 근데 그건 일단 맹지니까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여하튼 보다 보니까 돈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문제는 내가 돈이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내가 돈이 없다라는 거지. 누군가는 낙찰 받잖아요. 근데 낙찰 받는 게 멍청하게 바보가 비싸게 낙찰 받는 건 아니거든요. 여하튼 경매나 공매는 싸게 받아요. 시세보다는 어떻게든지 싸게 받아요. 가열 분위기가 돼 있는 것들은
그래서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을 좀 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설명이 조금 약하게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물건을 드리더라도 그리고 경매 물건 그 정보지 이 자료를 보는 요령을 한번 쫙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구체적으로 이 경매 자료를 보는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